지연, 건물 하나 줄 테니 이혼해줘. 당신 같은 무식한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그 한마디가 내 35년 결혼 생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건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부검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잘 익은 과일 하나를 뚝 따서 건네듯 그렇게나 무심하고 자연스러운 어조였다. 내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지만 그의 귓게는 그저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가벼운 안도감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목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주방에서 남편 민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따뜻한 밥과 미역국,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를 정성스럽게 접시에 담았다. 밖에서는 이른 봄 햇살이 창문을 비추며 평화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었지만 집 안의 공기는 왠지 모르게 서늘하고 무거웠다. 넥타이를 메고 거실로 내려온 민주는 식탁에 앉지도 않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늘 그랬듯 나를 투명한 공기처럼 대하거나 아니면 쓸모없는 가구처럼 바라보곤 했다. 여보, 아침 식사 준비했어요. 먼저 드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내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목시계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됐어. 바빠. 당신처럼 할 일 없는 사람하고는 달라. 그의 말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익숙한 무시와 멸시였지만 35년을 함께 살면서도 그 익숙함에 길들여지지 못했다. 나는 그저 밥 위에 숟가락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래도 아침은 드셔야죠. 속 쓰릴 텐데. 시끄러워. 의사가 얼마나 바쁜지 당신이 뭘 알아. 그냥 집에서 청소나 하고 있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혐오가 가득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문을 쾅 닫고 나간 뒤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식사를 했다. 따뜻했던 미역국도 어느새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눈물을 꾹 참으며 밥알을 넘겼다. 이 결혼 생활이 언제부터 이렇게 비틀어지기 시작했을까? 나는 정지연, 올해로 59살이다. 평생을 박민준의 아내이자 박현우의 엄마로 살아왔다. 내 이름 석자를 잃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다. 사람들은 나를 박 원장 사모님이라고 불렀고 나 역시 그 호칭에 익숙해져 있었다. 민준을 처음 만난 건 35년 전. 그가 의과대학에 입학했을 때였다. 나는 20대 초반의 평범한 여학생이었다. 나는 그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의 뒷바라지를 하며 헌신적으로 사랑했다. 학비, 생활비, 심지어는 시험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간식까지 내가 도맡아 챙겼다. 나의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셨는데 유일한 딸인 내게 모든 사랑과 재산을 쏟아 부으셨다. 나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작은 건물을 팔아 민준의 학비와 생활비에 보탰다. 민준은 내가 없었다면 의과대학 졸업은커녕 그 힘든 과정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늘 내게 고맙다고 말했다. 졸업 후 작은 개인 병원을 차려줬을 때도 그랬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 라고 속삭였다. 그때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이 성공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는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지적인 우월감을 내세우며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나를 무시하고 비하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저 힘든 병원 일 때문에 예민해졌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무시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당신은 의학 얘기해봐야 모르고, 경제 얘기해봐야 모르고, 정치 얘기해봐야 모르고, 뭘 알기나 해? 내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지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당신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의 말은 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그저 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의 옷을 다리고, 그가 밖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나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찮게 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내 아들 현우가 있었다. 현우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다.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겠다고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현우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다. 나는 현우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보며 자라길 바랐다. 오후 2시경, 나는 건물관리 업무차 은행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물 2채는 민준의 병원이 있는 건물과 상가 건물이었다. 나는 이 2 건물의 월세와 대출 이자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민준은 늘 나를 비웃었다. 당신이 그런 복잡한 걸 이해할 수 있어. 그냥 나한테 맡기라고 했잖아.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이 일만큼은 내가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이었고, 내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때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금 뭐해? 은행 가려고요. 건물 대출이자 확인하려고요. 은행 뭐 하러? 당신이 그런 복잡한 걸 이해할 수 있어. 그냥 나한테 맡기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제가 직접... 아이고, 정말 답답해. 무식한 사람이 은행 가서 뭘 알아들으려고 그래. 창피하게. 민준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35년간 쌓아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여보, 왜 자꾸 저를 무식하다고 해요? 건물 관리는 제가 30년 넘게 해온 일이에요. 30년. 그냥 돈 받고 주는 것 가지고 관리라고 해? 웃기지 마. 진짜 부동산 투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럼 지금까지 누가 이 집 살림을 꾸려왔는데요. 당신 병원 개업할 때도 제가 살림.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주부들이 다 하는 일을 가지고 자랑이야.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평생 해온 일들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이 말하니까.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은행에 갈 기분도 아니었다. 나는 그날 오후 내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그날 저녁 민주는 또다시 늦게 들어왔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나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어디 갔다 와서 이렇게 늦어요. 병원 일로 바빠서 그래. 당신은 모르는 일이야. 병원이 새벽까지 열어요. 응급 환자도 있고 의료진 회의도 있고 복잡해. 당신 같은 사람한테 설명해봐야 이해 못할 거야. 민준의 눈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흔들렸다. 10년 전 그가 병원 동료와 바람을 피웠을 때와 똑같은 패턴이었다. 그는 늘 같은 거짓말을 했다. 바쁘다. 병원 일이다. 당신은 모르는 일이다. 여보, 혹시 또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말에 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이내 비웃듯이 말했다. 다른 여자? 당신 같은 무식한 여자가 옆에 있는데 다른 여자들을 어떻게 만나? 나는 의사야. 의사. 지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뜻이 뭐야? 당신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지. 의학 얘기해봐야 모르고, 경제 얘기해봐야 모르고, 정치 얘기해봐야 모르고. 뭘 알기나 해?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그래도 부부잖아요. 부부. 부부라면 서로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의사고 당신은 고등학교 졸업이고 이게 부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언가 확신이 들었다. 민준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를 무시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 다른 여자가 있고 그 여자와 나를 비교하고 있는 거였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나와는 달리 지적이고 수준 높은 여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나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점심시간에 백화점에 갔다가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민준을 봤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를 따라갔다. 창가 테이블에 앉은 그는 한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마주보고 있었다. 화려한 차림에 진한 화장을 한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민주는 그 여자에게 극진하게 대했다. 음식을 떠서 주기도 하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아주기도 했다. 내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모습이었다. 오빠, 나 새로운 가방 사고 싶어. 그래, 어떤 거? 명품으로. 오빠가 의사니까 그 정도는 사줄 수 있지. 당연하지. 내 여자인데. 그 대화를 듣는 순간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나한테는 푼돈 쓰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명품을 사준다니. 근데 오빠, 집에서는 괜찮아. 아내가 눈치채지 않아. 괜찮아. 그 여자는 머리가 나빠서 눈치도 못 채.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한 바보 같은 여자야. 정말? 그럼 완전 무식하네. 오빠 같은 의사랑 어떻게 결혼했어? 집안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결혼한 거야. 근데 지금은 완전 짐이지. 짐? 그럼 이혼하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재산 문제도 있고 재산, 오빠가 의사인데 뭐가 문제야. 사실 건물들이 다 그 여자 명의로 되어 있어. 혁, 그럼 어떻게 해? 방법이 있어. 곧 처리할 거야.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줄줄 흘렀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나를 그렇게 무시하며 얘기하는 게 더 큰 상처가 됐다. 바보 같은 여자, 찜, 무식한 여자. 이 모든 단어들이 내 심장을 짓눌렀다. 그날 밤 민준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냉정하게 물어봤다. 오늘 점심에 누구랑 만났어요? 민준은 깜짝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점심? 그냥 병원 동료들이랑. 거짓말하지 마세요. 백화점 레스토랑에서 봤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들킨 걸 깨달았죠. 그게 그냥 그 여자가 누구예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알았어. 솔직히 얘기할게. 맞아.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당신하고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뭘 잘못했냐고.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가 의사로서 겪는 스트레스, 사회적 위치에서 오는 부담감. 이런 걸 당신이 이해할 수 있어? 그런 건 부부가 함께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하고 함께 뭘 해? 내가 의학 논문 얘기하면 이해해? 병원 경영 얘기하면 알아들어.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나는 그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의 말은 늘 나를 배제했다. 나는 이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은 달라. 나와 수준이 맞아. 그 여자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당신과 달라. 세상 물정도 알고 남자 마음도 알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35년간의 내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함께 내가 헌신했던 이 남자가 얼마나 얄팍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혼하자. 그리고 당신 건물 중에 하나 줄 테니까 나가서 살아. 그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내 건물을 나한테 준다고. 그는 자신의 모든 비열한 행동이 그저 현실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듯한 태도였다.
나는 그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다. 남편의 잔인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무엇보다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준의 갑작스러운 확신과 당당함 뒤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직감했다. 민준이 내게 건물 하나를 주겠다고 한 말. 원래 내 건물인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만 같았다. 내일 당장 등기부등본이라도 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내일은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날 밤은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를 되새겼다. 당신 같은 무식한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건물 하나 줄 테니까 나가서 살아. 그 말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그 파도에 휩쓸려 무력하게 허우적거리는 작은 조각배 같았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이 출근한 뒤 곧바로 친구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주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나의 유일한 벗이자 정신적 지주였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힘든 시간을 보낸 뒤 이혼하고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라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강남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은주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저었다. 지연아, 뭔가 이상해. 내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당당할 리가 없어.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녀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원래 내 것인데 너한테 준다고? 그게 말이 돼? 그리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하자는 얘기도 없이 그냥 나가라고만 했다는 게 수상해. 은주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생각이 들어. 예전 같으면 잘못했다고 빌었을 텐데. 그리고 그가 말하는 건물 하나가 어떤 건물인지도 정확히 말하지 않았어. 그럴수록 더 의심해야지. 지연아, 혹시 모르니까 등기부등본부터 떼어봐. 요즘 명의도용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더 쉽다고 하더라. 은주의 조언은 날카롭고 현실적이었다. 나는 미심쩍었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주의 조언대로 그 길로 등기소로 향했다. 등기소에 도착해 건물 2채의 등기부등본을 신청했다. 서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무척 길게 느껴졌다. 심장은 쿵쿵 뛰었고 손에서는 땀이 났다.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과 함께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나는 그저 민준이 나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을 뿐이기를 바랐다. 그게 더 쉬운 상처였으니까. 드디어 등기부등본을 받아든 나는 손이 떨렸다. 나는 차근차근 내용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건물, 즉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문제없었다. 여전히 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건물, 민준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건물은 분명 내 명의였는데 근저당이 무려 15억 원이나 설정되어 있었다. 그것도 6개월 전에.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놓은 것이었다. 이게 뭐야? 나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손이 덜덜 떨렸다. 근저당권자를 보니 정식 은행이 아닌 대부업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자율도 연 18%나 됐다. 나는 등기소를 나오자마자 그 대부업체로 향했다. 강남 역삼동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다. 들어가자 직원 한 명이 나를 맞았다. 제 명의로 대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대부업체 직원은 나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류를 찾아봤다. 아, 정지연 씨 맞으시죠?
15억 원 대출건이요. 6개월 전에 오셔서 직접 계약하셨는데요. 직원이 보여준 서류에는 분명히 나의 서명이 되어 있었고 인감 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었다. 이 서명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 온 적도 없습니다. 손님, 저희는 서류를 보고 대출을 진행한 것이라서요. 신분증 사본도 있고 인감 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본인께서 직접 하신 건데요.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누군가 나의 인감을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였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불보듯 뻔했다. 혹시 대출금을 받아간 사람이 따로 있나요? 제 명의로 된 대출이니까 알 권리가 있잖아요.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물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요. 하지만 남성분이 오셔서 가져가셨어요. 남편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역시 민준이었다. 남편이 나의 명의를 도용해 15억 원을 빌려간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몸이 떨렸다. 민준이 나를 무시하고 이혼하자고 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 그는 나의 명의로 빚을 잔뜩 만들어 놓고 건물 하나 줄 테니 나가서 살아라고 말하며 사실상 빚더미를 내게 떠넘기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저녁 7시경 민준이 집에 들어왔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편이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왔어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민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응 하고 대답하며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나는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내 방으로 가 등기부등본 서류를 꺼내 들었다.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민준에게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여보, 이게 뭐죠? 민준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등기소에서 떼온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건물에 15억 근저당이 잡혀 있더라고요. 아, 물론 당신이 가정을 위해 한 일이겠죠. 나는 비꼬듯 말했다. 민준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동자는 동요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도용이 아니야. 부부 재산이잖아. 부부 재산? 제 동의도 없이 제 인감 도용해서 대출받은 게 부부 재산이에요. 당신 나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을 벌였어요. 이게 부부 사이에 할 짓이에요. 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35년간 억눌려 왔던 울분이었다. 민준은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알아. 병원 확장하고 의료기기 사고 다 가정을 위해서 한 일이야. 당신 나를 뭘로 보고 거짓말 마세요. 그 돈으로 그 여자한테 명품 사주고 호화 생활한 거 아니에요. 나영이라고 했죠. 마사지샵 직원이라는 그 여자한테 얼마나 퍼줬어요. 내 말에 민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나영이라는 이름 대신 내가 본명인 세희를 말했더라면 그는 더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거짓말을 간파했다. 무슨 소리야. 그건 일부일 뿐이야.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민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15억 중에 얼마나 썼는데요? 7억. 아니, 5억 정도?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내 명의로 빌린 돈 중 절반을 다른 여자에게 썼다니.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야, 큰 소리 내지 마. 어차피 내가 갚을 거야. 나는 의사야. 돈 버는 건 문제없어. 민준의 뻔뻔함에 나는 어이가 없었다. 뭘로 갚아요? 연 18% 이자인데 한 달 이자만 수천만 원이에요. 당신 병원 수입으로 감당이 돼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건 방법이 있어. 건물을 팔면 되잖아.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건물 팔아서 빚 갚고 남은 돈으로 각자 살자. 그의 말은 내 가슴에 다시 한번 비수를 꽂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그거였구나. 내 명의로 돈 빌려서 다른 여자한테 퍼주고 내 건물 팔아서 빚 갚고 나한테는 건물 주겠다며 이혼하자고. 도대체 나를 얼마나 바보로 보았으면 이런 치밀하고도 잔인한 계획을 세웠을까? 뭐가 잘못됐어? 어차피 부부 재산이잖아. 민주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태도였다. 부부 재산, 그 건물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예요.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상관없긴 뭐가 상관없어. 내가 35년 동안 병원 운영해서 이 동네 상권도 살리고 그 건물 가치도 올라간 거야.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전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완전히 바보로 보았다. 그리고 세희는 당신과 달라. 나를 진짜 사랑해. 내가 의사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나는 그를 비웃었다. 15억 받아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사준 명품백이랑 호화 생활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게 아니야. 세희는 순수해. 당신같이 계산적이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럼 그 순수한 여자한테 가서 사세요. 하지만 제 건물은 못 팔아요. 못 팔긴 뭘 못 팔아. 근저당 잡힌 건물이 내 거라고. 저 명의잖아요.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빚이 있는 건물은 사실상 은행 거나 마찬가지야. 민준의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다. 나를 이용해 돈을 빌리고 다른 여자와 호화 생활하고 마지막에는 빚을 떠넘기고 도망치려는 계획.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쁜 사람?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선택한 거야. 당신 같은 무식한 여자와 평생 살 수는 없어. 이게 현실이야. 그날 밤 민준의 냉정하고 잔인한 말들은 나의 가슴에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3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민준의 계략을 막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와의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민준의 비열한 계략을 알게 된 후 나는 더 이상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 생각만은 명확했다. 반드시 그를 멈춰 세워야 한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35년 동안 민준의 병원 경영과 재산 관리의 이면을 곁에서 지켜본 나는 그가 얼마나 교활하고 치밀한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단순히 명예도용 사실만으로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 나는 그의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병원에 출근한 틈을 타 나는 조용히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서재, 침실 서랍, 심지어는 화장실 선반까지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35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그의 사생활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그의 숨겨진 공간에서 나의 불안했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서재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는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파일 안에는 병원 장부가 2개 들어있었다. 하나는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실제 병원의 매출이 기록된 것이었다. 나는 두 장부를 비교해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월 매출 차이가 무려 1억 원이 넘었다. 민주는 체계적으로 매출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포탈하고 있었다.
나는 지난 2년간의 장부를 확인하며 그의 수법을 파악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파일 안에는 허위 진료비 청구 기록, 보험 사기,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받은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한 증거들도 가득했다. 민준이 성공한 의사로 행세하며 뒤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러 왔는지 그 증거들이 내게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정도면 의료면허 취소감이네. 나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고 복사본을 만들어 따로 보관했다. 파일을 정리하려는데 맨 밑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다. 봉투 안에는 낯선 휴대폰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지? 나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민준의 비밀 휴대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나는 그의 생일을 입력해 보았다. 놀랍게도 바로 잠금이 해제되었다. 연락처에는 세희라는 이름의 번호 하나만 저장되어 있었다. 역시 바람폰이었구나. 나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 내용에 경악했다. 민준, 세희야, 오늘 명품샵 갔다 왔어. 마음에 드는 거 있었어. 세희, 응, 오빠 덕분에 너무 행복해. 근데 언제 그 아줌마랑 이혼해? 기다리기 힘들어. 민준, 곧이야. 벌써 조억 빌려놨고 건물 처분하면 돈 생겨. 세희, 15억. 대박. 오빠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어? 민준, 그게 아니라 마누라 명의로 빌린 거야. 어차피 이혼하면 상관없지. 세희, 와, 오빠 진짜 똑똑해. 그럼 우리 결혼하면 그 돈으로 새 병원도 차릴 수 있겠네. 민준, 당연하지. 강남에 큰 병원 차려줄게. 우리 아기 위해서도. 우리 아기라는 표현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세희가 임신했다는 이야기인가? 나는 손을 떨며 계속해서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다. 세희, 오빠, 그 아줌마가 눈치채면 어떡해? 민준, 괜찮아. 걔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머리가 나빠. 등기부등 본이 뭔지도 모를 거야. 세희, 정말? 그럼 완전 무식하네. 오빠 같은 의사랑 어떻게 결혼했어? 민준, 집안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결혼한 거야. 근데 지금은 완전 짐이지. 짐, 바보, 무식한 여자, 짐. 나를 향한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활자 하나하나에 담겨 나를 짓눌렀다. 나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35년간 헌신한 내 삶이 그들에게는 그저 바보와 짐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니. 문자는 계속 이어졌다. 세희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고, 민주는 이번에는 제대로 키워보자며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이었다. 세희, 오빠, 그 아줌마가 만약 재산 분할 요구하면 어떡해? 민준, 걱정 마. 이미 빚을 10억이나 만들어놨으니까 가져갈 게 없어. 세희, 진짜? 그럼 우리는 떼돈 벌고 그 아줌마는 빚만 남는 거야? 민준, 그렇지. 바보같이 서명도 확인 안 하고 인감 맡겨놓은 게 잘못이지. 세희, 아, 오빠 너무 똑똑해. 역시 의사야. 나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민주는 내가 35년 동안 그의 옆을 지키며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저 바보 같은 여자, 짐으로 치부하며 자신의 불륜과 사기 행각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희라는 여자는 그런 민준을 똑똑하다며 칭찬하고 있었다. 이들의 대화는 나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일찍 들어온 것이었다. 나는 서둘러 휴대폰과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정리하고 평상시처럼 행동했다. 일찍 들어왔네요. 응, 오늘 환자가 별로 없어서. 민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이제 그의 본 모습을 알고 나니 그의 모든 행동과 말들이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저녁 식사 시간 내내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했다. 민주는 나의 침묵을 여전히 무식해서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준이 갑자기 말했다. 아, 그런데 현우한테는 우리 이혼 얘기 안 했지? 아직 안 했어요. 그래. 현우한테는 내가 직접 얘기할게. 아버지 입장에서 나는 민준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설명하려는 거였다.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말하며 자신이 피해자인 척 연기할 것이 뻔했다. 왜요? 제가 얘기하면 안 돼요? 당신이 얘기하면 감정적으로 말할 것 같아서. 이런 건 이성적으로 설명해야지. 현우도 의대생이니까 이해할 거야. 부모가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게 뭐가 이상해? 나는 민준이 아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려는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다. 나는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고 민준과 세희의 불륜 현장을 직접 포착해야 했다. 나는 내일을 기약하며 민준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날 밤 민준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나는 다시 그의 비밀 휴대폰을 확인했다. 새로운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세희, 오빠 내일 병원 갈까? 보고 싶어. 민준. 세희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간호사들이 눈치챌 수도 있어. 세희, 괜찮아. 나는 환자인 척하면 되잖아. 민준. 그럼 2시에 와. 그때는 사람이 별로 없어. 세희. 알았어. 오빠 보는 게 제일 좋아. 나는 내일 2시에 세희가 병원에 온다는 것을 알았다. 이 기회에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런 배신으로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나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잃어버렸던 나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 박혀 있었다. 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으니 방역할 때가 온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민준과 세희의 계략을 막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 싸움의 끝은 내가 승리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무식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내 인생에서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넘어본 것은 처음이었다.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가 나를 압도했지만 나는 35년간 억눌려왔던 내 삶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 변호사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가져간 민준의 비밀 장부와 휴대폰 메시지, 그리고 건물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던 그는 내게 말했다. 사모님, 남편분의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 세금 포탈, 보험 사기, 심지어 의료법 위반까지.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 내가 겪어온 모든 고통이 단순히 부부싸움이나 성격 차이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민준은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변호사는 이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명의도용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민준을 고발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며칠 후 나는 민준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소장이 집으로 배달되던 날, 나는 일부러 민준이 서류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우편물을 확인하던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다. 이게 뭐야?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혼 소송 소장이에요. 그리고 명의도용 사기 고발장도 함께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민준은 벌벌 떨며 나를 노려보았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부부 사이에 이렇게까지 해? 부부 사이에 이렇게까지 한 건 당신이죠. 부부가 서로 사기를 칩니까?
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한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사기가 아니야. 부부 재산이잖아. 그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다. 부부 재산이면 동의를 받아야죠. 제 도장 훔쳐서 대출받은 게 부부 재산이에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건물에 15억 근저당을 잡은 게 부부 재산이냐고요. 민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현우가 들어왔다. 현우는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을 보고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현우야, 네 엄마가 아버지를 고소했어. 민주는 마치 내가 악독한 사람인 것처럼 현우에게 말했다. 고소라뇨? 현우의 얼굴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다. 나는 차분히 현우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현우야, 아버지가 엄마 명의로 15억을 무단 대출받았어.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단다. 현우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15억이요? 정말이에요. 민준이 급하게 현우에게 다가와 말했다. 현우야, 그건 다 병원을 위해서. 병원을 확장하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 돈으로 그 여자한테 명품 사주고 호화 생활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현우야, 내 엄마가 지금 거짓말 마세요. 비밀폰 메시지 다 봤거든요. 나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이 그 여자한테 보낸 메시지 모두 다 봤어요. 바보 아줌마, 무식한 여자라고 저를 조롱한 것도요. 민준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는 자신이 숨겨놓은 모든 비밀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우의 눈빛은 실망과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 이런 식으로 엄마를 무시했어요. 바보 아줌마라고 했네요. 그리고 무식하다고.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현우야, 그건 그냥... 민주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해요. 아버지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는 한 핏줄이잖아요. 민주는 절박하게 현우에게 매달렸다. 한 핏줄이면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해도 돼요. 한 핏줄이라고 해서 사기를 쳐도 돼요. 현우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세희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전화를 받으라고 했다. 민주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오빠, 큰일 났어.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명의도용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래. 오빠랑 관련된 일이래. 나는 민준이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꾸도록 했다. 세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현우의 눈은 더욱 커졌다. 세희야,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민준의 목소리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빠, 나 무서워. 혹시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오빠 때문에 왜 내가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려야 해? 아니야, 그런 일 없어. 세희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해결할게. 어떡해? 오빠 지금 완전 망했잖아. 병원도 문 닫을 것 같고 내 통장도 압류될 거라고 하던데. 오빠가 준 돈 어떻게 되는 거야? 나영가. 그건 내가... 민주는 세희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다. 오빠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그만할래.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아기 때문에라도 조용히 살고 싶어. 아기? 세희야, 우리 아기... 아니야. 네가 임신했다고 했잖아.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묘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들은 내 돈을 가지고 불륜을 저지르며 아이까지 가질 계획이었다니. 그들의 탐욕과 비열함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오빠, 솔직히 말할게. 임신 아니야. 오빠한테 돈 더 받으려고 거짓말했어. 오빠가 의사라서 돈 많을 줄 알았는데. 그냥 사기꾼이었네.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혼자 살 거야. 세인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민주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아내에게는 고소당하고 아들에게는 실망당하고 심지어 애인에게까지 버림받은 것이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누가 진짜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무슨 소리야? 엄마는 아버지가 그렇게 못해도 35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조금만 어려워져도 도망가네요. 누가 진짜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민주는 현우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35년 동안 내 옆에서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배신했던 그가 지금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차갑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현우는 내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현우야, 그리고 절대 아버지 같은 남자는 안 될 거예요. 엄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서 평생 소중히 여길 거예요. 현우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를 위로해 주었다. 35년간 쌓였던 모든 상처와 고통이 그 말 한마디로 치유되는 것 같았다. 나는 현우를 꼭 안아주었다. 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그날 밤 민주는 혼자 술을 마셨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그의 몰락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고소당하고 아들에게 부정당하고 애인에게 버림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서 멀어져 내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그와의 싸움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뿐이었다. 민준의 몰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났다.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민준의 병원 운영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환자들은 소문을 듣고 발길을 끊었고 그동안 민준의 불법 행위에 불만이 많았던 간호사들도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다. 한때 번성했던 병원은 텅 빈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그날 오후 아들 현우가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나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졌다. 내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 것 같았다. 왜? 무슨 일이야? 학교에서 소문이 다 퍼졌어요.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다고. 의대 교수님들도 다 아시고 친구들도 저를 이상하게 봐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수치심이 묻어 있었다. 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똑똑하고 올곧은 내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현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이 일을 더 조용히 처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건 아버지예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현우의 단호한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들의 말이 내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이 되었다. 그때 지친 얼굴로 민준이 집으로 들어왔다. 하루 종일 조사받느라 지쳐 보였다. 현우는 아버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현우야, 왔구나. 민준은 현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현우는 뒷걸음질 쳤다. 아버지, 학교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가 창피해? 너는 내 아들이야. 당당하게 살면 돼. 당당하게요? 아버지가 사기꾼인데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요? 사기꾼이 아니야. 나는 의사야. 의사가 환자들 돈 사기치고 세금 포탈하고 아내 명예 도용하는 게 아니라고. 현우의 말에 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현우는 민준의 곁을 지나쳐 내게 다가왔다. 엄마,
저는 정말 화가 나요. 아버지가 엄마를 무식하다고 무시한 것도,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것도, 모든 게 다 용서가 안 돼요. 민주는 다급하게 변명했다. 현우야, 아버지가 설명해 줄게. 어른들 사정이 있었어. 아버지와 엄마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어. 성격 차이라고요. 그럼 이혼하시면 되잖아요. 왜 사기를 쳐요? 사기가 아니라고 했잖아. 부부 재산이니까. 아버지, 그만하세요. 변명 듣기 싫어요. 저는 앞으로 아버지 성을 안 쓸 거예요. 현우의 말에 민준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박현우가 아니라 정현우로 살 거예요. 엄마 성으로.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핏줄이라고. DNA상으로는 그렇겠지만 마음으로는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같은 사람의 성을 쓰고 싶지 않아요. 현우의 차가운 말에 민주는 절망했다. 아들의 존경을 잃는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었다. 그때 다시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세희에게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오빠, 나 병원에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 무슨 일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 오빠가 사기꾼이라고 하던데. 민주는 현우와 내가 듣고 있는 앞에서 대답하기 곤란해했다. 그는 전화를 황급히 끊었다. 나영가, 아니 세희야. 그게 오빠, 솔직히 말해봐. 정말 사기친 거야? 왜 경찰서에서 자꾸 나한테 연락하는데? 사기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상황이 상황. 오빠, 나는 이런 복잡한 일 싫어해. 그리고 아기 때문에라도 조용히 살고 싶어. 민주는 애원하듯 말했다. 아기? 세희야, 우리 아기 아니었어. 네가 임신했다고 했잖아. 오빠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그만할래.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이 더 중요해. 세희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민주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아내에게는 고소당하고 아들에게는 부정당하고 애인에게는 버림받은 것이다.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엄마는 아버지가 그렇게 못해도 35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조금만 어려워져도 도망가네요. 누가 진짜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민주는 할 말이 없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한때 그의 모든 것이었던 세희의 배신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현우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 아들이 나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그날 밤 민주는 집을 나갔다. 갈 곳도 없었지만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면목이 없었을 것이다. 나는 창문으로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슬픔이나 분노보다는 묘한 허탈함과 함께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이 자유로워졌다는 해방감을 느꼈다. 민준이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세무조사 결과 탈세 규모가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정지 3년 처분을 받았다. 명의도용 사기 혐의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추가되었다. 병원은 완전히 폐업되었고 의료기기들은 모두 압류당했다. 15억 원의 빚은 결국 민준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일부만 변제하기로 합의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빈털터리 신세였다. 반면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민준의 병원이 있던 건물을 정리한 후 그 공간을 작은 갤러리와 북카페로 개조했다. 고요한 책방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나는 젊은 시절 꿈꿨던 문학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고 독서 모임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무시당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책 추천과 문학 해석을 듣기 위해 찾아왔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카페 직원이 나에게 말했다. 네, 감사하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 나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민준에게 무시당하며 위축되어 살았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독서 모임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신 소외된 여성의 목소리에 대한 해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에 많은 위로를 받고 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나의 경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른 여성이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을 보면 용기가 나요. 쉰이 넘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만 젊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는 그들과 함께 웃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민준의 그늘 아래 있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고, 그것은 내게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다. 나는 이 새로운 삶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민준이 집을 나간 지 6개월, 그리고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다. 법원은 민준에게 사기죄, 세금 포탈,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료 면허는 3년간 정지되었고, 그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은 압류되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한때 명망 높았던 의사이자 가장이었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더 이상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그저 35년간 억눌렸던 삶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지뿐이었다. 나는 민준의 병원이 있던 건물을 고요한 책방으로 바꾸고 잃어버렸던 나의 꿈을 다시 펼쳐나갔다. 어느덧 고요한 책방은 동네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나는 더 이상 박 원장 사모님이 아닌 정지연 선생님으로 불렸다. 매일 아침 책방 문을 열고 향기로운 커피를 내리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가 차올랐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문학 작품들을 다시 읽고 독서 모임을 운영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은 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하루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독서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한 여성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저도 사실 선생님처럼 남편에게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남편은 저를 고졸이라며 비웃었고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라고 했죠.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용기를 내서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결연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잘하셨어요.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에요.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이혼 후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책방에 찾아와 주셨다. 문학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다. 민주는 나를 무식하다고 했지만 내게도 나만의 지혜가 있었구나. 그동안 억압되었던 나의 감성과 지식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 것 같다. 예순의 나이에 찾은 진정한 자유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다. 나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내 삶에도 이제 진짜 봄이 찾아온 것 같았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 현우였다. 현우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나를 찾아왔다. 엄마, 오늘도 많이 바쁘셨어요. 응. 그런데 즐거운 바쁨이야.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현우는 나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도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현우야, 엄마는 이제야 진짜 살아가는 것 같아. 그동안은 그냥 버티기만 했던 것 같고, 엄마, 아버지 얘기는 괜찮아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감사해. 감사하다고요? 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응,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엄마는 평생 민준의 그늘 아래 갇혀 살았을 거야. 이제야 진짜 나 자신을 찾았어. 새로운 꿈도 꾸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현우는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엄마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현우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그리고 절대 아버지 같은 남자는 안 될 거예요. 엄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서 평생 소중히 여길 거예요. 현우의 말에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아들이 내게 이렇게 깊은 사랑과 존경을 표한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아들이 있었고, 나를 통해 삶의 희망을 얻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현우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우는 나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나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했다. 현우야, 엄마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 보여요. 맞아.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현우는 나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엄마, 아버지가 최근에 연락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라. 하지만 만날 필요 없다고 했어. 이제 우리는 남이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는 정말 후회 없으세요? 후회? 오히려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해. 많은 여자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잖아. 엄마는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날 밤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35년의 결혼 생활은 내게 고통과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 내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나는 이 새로운 삶을 온전히 사랑할 것이다. 나에게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스스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펜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따뜻한 달빛이 내리고 있었다. 나의 마음도 그 달빛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채워나갔다. 고요한 책방은 내게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내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점이었다. 책과 커피 향이 가득한 공간에서 나는 사람들과 소통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책방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수심이 가득했고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차만 마셨다. 이윽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저도 남편에게 속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과거의 나 자신을 보았다. 남편 민준에게 무식한 여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었던 나.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평생 남편의 그늘 아래 살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었죠.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고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나는 그녀에게 나의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민준이 나의 명의를 도용해 빚을 냈던 일, 내가 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찾아갔는지, 그리고 지금의 고요한 책방을 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정말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아서 경제적으로도 무능하고, 물론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나는 나의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그녀의 남편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점차 용기를 얻었고 나중에는 나처럼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의 첫 번째 상담 고객이자 동지가 되었다. 나는 이 일을 계기로 고요한 책방의 2층에 작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여성재정자립상담센터라는 간판을 달았다. 나는 상담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나의 경험은 그 어떤 전문가의 조언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위로가 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나를 찾아왔고 나는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어느덧 나의 일상은 바쁘고 활기차게 변했다. 오전에는 책방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상담센터에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녁에는 독서 모임을 진행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울 틈이 없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하루는 현우가 상담센터에 들렀다. 그는 나의 새로운 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 같은 분이 있어서 많은 여성들이 힘을 얻을 거예요. 현우야, 엄마는 이제야 진짜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뻐. 엄마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현우는 나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나는 현우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나는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 혹시 아버지한테서 또 연락 왔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최근에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날 필요 없다고 했어. 이제 우리는 남이야.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현우는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정말 후회 없으세요? 후회? 오히려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해. 많은 여자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잖아. 엄마는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는 더 이상 민준과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나의 삶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었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가슴 벅차게 만들었다. 문득 민준의 몰락 이후에 세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졌다. 그녀는 민준이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민준은 세희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세희는 뻔뻔하게 대답했다는 소식을 현우를 통해 들었다. 오빠, 나는 처음부터 솔직했어. 돈 있을 때만 만나자고 했잖아. 임신도 거짓말이었고 오빠가 사기꾼인 줄 몰랐지. 그 말을 듣고 민준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이 갔다.
민주는 돈만 보고 달려든 세희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것이다. 나는 민준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그가 겪는 모든 고통은 그가 뿌린 씨앗의 결과였다. 그는 나를 무식한 여자라고 조롱했지만 정작 그는 돈과 욕망에 눈이 멀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파탄낸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나는 또 한 명의 여성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 민주는 나를 억압했지만 동시에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이제야 알겠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의 인정이나 사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 있다는 것을. 나는 펜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의 인생에도 이제야 진짜 봄이 찾아온 것 같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기대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꿈을 키워나갈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새로운 삶의 활기찬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고요한 책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이 모여 서로를 치유하고 희망을 나누는 작은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내가 겪었던 고통과 깨달음이 다른 여성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지침이 되었고, 나는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준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다. 그는 민준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부디 한 번만 만나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는 더 이상 그와 얽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현우가 나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아버지,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방 요양병원에서 야간 당직 의사로 일하고 계시대요. 의료 면허가 정지되어서 응급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일할 수 있다던데 월급도 겨우 150만 원이래요. 나는 현우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다. 그가 겪는 고통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현우는 달랐다.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고 해도 그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였다. 현우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엄마,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저를 위해서라도. 아버지도 저에게는 아버지니까요.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비참하게 혼자 지내시는 걸 보는 게 마음이 아파요. 나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현우를 위해,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과거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한 번쯤은 만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결국 민준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민준을 만난 곳은 한적한 공원 벤치였다. 35년간 나의 남편이었던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는 성공한 의사의 위풍당당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에 초췌한 모습이었고 낡고 해진 점퍼를 입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겨우 입을 열었다. 지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15억 빚이 없어지나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들이 없어지나요? 저는 당신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여기 나온 게 아니에요. 나도 알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지연아, 나는 바보였어. 당신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당신이 평생 나를 위해 헌신했는데 나는 돈만 보고 다른 여자한테 빠져서 내 인생을 스스로 망쳤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에게 세희의 이야기를 꺼냈다. 세희는 당신이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연락을 끊었대요. 임신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요. 당신한테 돈 더 뜯어내려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지연아, 나는 당신처럼 지혜로운 여자를 알아보지 못했어. 세희는 그냥 돈만 보고 달려든 사람이었어. 나는 당신한테 한 달에 50만 원 생활비 주면서 그 여자한테는 명품백 하나에 800만 원씩 썼지. 내가 미쳤었나 봐. 나는 더 이상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의 고백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저 차갑게 말했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이미 시작됐어요. 저는 당신의 용서를 원하지 않아요. 저를 위해, 그리고 현우를 위해 이제 당신의 삶을 사세요. 당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세요. 민주는 무릎을 꿇었다. 지연아,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건물 하나만 팔아서 빚 갚을 수 있게 해줘. 그러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35년 동안 우리 결혼 생활이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왜냐고요? 그 건물들은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예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필요는 없어요. 민주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울고 있었다. 나는 그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35년 결혼 생활은 끝났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야 했다. 나는 공원을 빠져나와 현우가 기다리고 있는 카페로 향했다. 현우는 나의 얼굴을 보고 민준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나를 위로해 주었다.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살 거야. 나는 현우의 따뜻한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시작은 바로 오늘이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나는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민준을 만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 35년 전에 그를 떠올릴 수 없을 만큼 변해버린 모습이었다. 나는 그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안쓰러움과 함께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어리석음을 통해 나는 나의 삶을 되찾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민준의 아내가 아니다. 나는 정지연이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삶을 존중한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펜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이 새로운 삶을 온전히 사랑할 것이다. 내게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나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스스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민준과의 만남을 끝으로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했다. 그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의 몰락을 지켜보며 내 마음속 응어리도 함께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나는 온전히 나의 삶에 집중할 수 있었다. 고요한 책방과 여성재정자립 상담센터는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다. 내 삶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였다. 35년간 남편의 그림자에 가려져 살았던 나는 이제 당당하게 내 이름 석자를 내걸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전부였지만 사람들은 나의 지혜와 경험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상담센터를 통해 만난 여성들은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깊이 존경했다. 어느 날 상담센터에 한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주부였는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남은 빚을 모두 자신에게 떠넘기고 잠적했다고 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평생 남편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있는데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무식한 여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죠. 하지만 당신은 저보다 훨씬 젊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없는 당신만의 강점이 있을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녀에게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법, 변호사를 찾아가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믿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상담을 받으러 올 때마다 조금씩 밝아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카페를 열고 새 출발을 시작했다. 그녀의 카페가 개업하는 날, 나는 현우와 함께 찾아가 꽃다발을 건넸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꼭 안아주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사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었다. 한편 현우는 인턴 생활을 마치고 레지던트 과정을 밟으며 더욱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힘든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나를 찾아와 나의 새로운 삶을 응원해 주었다. 엄마, 요즘 얼굴이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옷차림도 예뻐지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정말? 하하, 고마워. 엄마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나 봐.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나는 현우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예전에는 늘 민준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그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에 맞춰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고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의 삶은 온전히 나의 것이었다. 어느 날 나는 TV에서 민준의 소식을 접했다. 뉴스는 민준이 탈세와 보험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의료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한때 명망 높았던 의사의 몰락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나는 TV를 끄고 조용히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야, 봤어? 네, 엄마. 봤어요. 아버지가 의료 면허가 취소되었네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담겨 있었다. 그래도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편해요. 현우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의 아들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아들로 성장해 있었다. 나는 현우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민준의 몰락에 대한 뉴스를 보았다. 한때 내 삶의 전부였던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둔 것뿐이다. 나는 이제 그를 완전히 놓아주기로 했다. 내 마음속에 더 이상 그의 자리는 없다. 나는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해 살 것이다. 나의 책방, 나의 상담센터, 나의 현우. 이 모든 것이 나의 새로운 삶이고 나의 행복이다. 나는 펜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따뜻한 달빛이 내리고 있었다. 나의 마음도 그 달빛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갔다. 민준이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지 1년. 나는 60살이 되었다. 고유한 책방과 여성재정자립상담센터는 이제 내 삶의 전부였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지 않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그 하루를 온전히 나의 의지대로 살아갔다. 어느 봄날 오후 책방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책장 앞을 서성이던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이 책 저도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는 나의 첫 번째 독서 모임에서 다루었던 책,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가리켰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저도 이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겉으로는 고래를 쫓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인간의 욕망과 집착에 대한 이야기죠. 그와 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건축가였는데 은퇴 후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며 나무를 깎는 일을 한다고 했다. 그는 나의 책방을 자주 찾아왔고 우리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그는 내가 겪었던 아픔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동정하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한 사람의 지혜로운 여성으로 존중해 주었고 나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나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내가 잃어버렸던 지적이고 감성적인 교류의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그와의 관계는 섣부른 사랑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조심스럽게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동반자와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기댈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내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의 새로운 삶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했다. 엄마, 저 곧 결혼해요. 나는 현우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현우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처럼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엄마, 저 이제 행복하게 살 거예요. 현우의 눈빛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축복해 주었다. 현우는 결혼식 청첩장을 내밀었다. 청첩장에는 그의 이름이 정현우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정말 나의 성을 따라 정씨로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현우의 선택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아들은 내게 잃어버렸던 나의 이름을 다시 찾아주었고 나의 삶을 존중해 주었다. 나는 현우를 꽉 안아주었다. 아들에게서 나는 사랑과 존경,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현우가 결혼한 후 나의 삶은 더욱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변했다. 나는 책방을 운영하고 상담센터에서 여성들을 돕고 가끔은 목공소에서 나무를 깎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게는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고 나를 통해 삶의 희망을 얻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조용히 나의 곁을 지켜주는 그가 있었다. 나는 잃어버렸던 나의 젊은 날의 꿈을 다시 펼쳐보기로 했다. 나는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 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한 여성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삶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기록이었다. 나는 이 책이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랐다. 나는 책의 마지막 장을 쓰면서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민준과의 35년 결혼 생활은 내게 고통과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내게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나는 민준에게 감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어리석음 덕분에 나는 나의 삶을 되찾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펜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온전한 정지연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삶을 존중한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나는 이 새로운 삶을 온전히 사랑할 것이다. 내게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나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스스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